이 이야기는 역사를 기반으로 한 소설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지강원 사건 개요. 지강원 사건은 1988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인질극 사건으로 단순한 범죄를 넘어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형벌 제도와 빈부격차 문제를 부각시킨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사건 요약. 일시 1988년 10월 8일 16일 약 9일간. 장소 서울 및 영등포 일대 주요 인물 지강원, 전과자 출신, 당시 33세. 형제 친구와 함께 탈주 공범 4명, 모두 교도소 동료들이며 함께 탈출함 사건 경과. 지강원 등 5명은 교도소 외부 작업장에서 작업 중 탈출, 이후 가택 침입, 차량 탈취, 인질극을 벌이며 도주. 서울 영등포구 한 가정집에서 일가족을 인질로 삼고 경찰과 대치. 인질극 과정에서 경찰 특공대가 진입하자 지강원은 권총으로 자살, 다른 공범들은 사살 또는 체포됨. 제1장 쇠창살 너머의 약속. 형, 세상은 우릴 기억 못해도 우린 끝까지 살아야 해. 지강원은 말끝을 흐리며 녹슨 창살 너머로 잔뜩 흐린 하늘을 바라보았다. 영등포구치소의 가을은 유난히 싸늘했다. 습기 찬 시멘트 벽과 곰팡이 냄새, 고요하게 죽어가는 자들의 숨소리. 이곳에서 희망은 사치였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죽음처럼 담담하게 탈출을 준비했다. 계획은 변함없다. 10월 8일 이송중에. 나지막한 목소리. 주변을 살피던 동료들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손목에 수갑 자국, 파인 발목, 말라붙은 눈동자. 모든 게 지강원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쇠창살을 붙잡은 손등에는 지난 몇 달 동안 별인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 교도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을 곱씹듯 지나보냈다. 가진 것 없는 놈들이라고 이렇게 썩어 죽게 둘 순 없어. 그 시절의 시대 상황을 알려줄게요. 1988년 대한민국은 거대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었다. 육골 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을 이뤘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 거리엔 여전히 정형버스가 줄지어 있었고 최루탄 냄새가 익숙했다. 가진 자들은 법 위에 군림했고 가난한 이들은 법 아래 깔려 죽었다. 보호감호 제도는 그 시대의 가장 추악한 얼굴이었다. 형기를 다 채운 죄수도 재범 위험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가둘 수 있는 제도. 물론 돈 많은 범죄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 결국 보호감호소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무덤이 되었다. 1988년 10월 8일 새벽, 회색빛 하늘 아래 이송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강원과 11명의 미결수는 공주교도소로 향하는 중이었다. 지강원은 침착하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손바닥에 숨겨둔 조그만 철조각이 손목 수갑을 긁어댔다. 덜컹. 차량이 큰 충격을 받으며 흔들렸다. 그 순간 그는 힘껏 손목을 틀었다. 찰칵. 수갑이 풀렸다. 지강원은 단숨에 옆자리 동료의 수갑도 풀어주었다. 몇 명이 동시에 교도관을 덮쳤다. 비명과 욕설, 그리고 주먹질이 차량 안을 가득 메웠다. 뛰어 누군가 고함쳤다. 차량이 도로 한복판에 멈추자 지강원은 재빨리 뛰쳐나왔다. 총성이 뒤따랐다. 차디찬 공기가 뺨을 때렸다. 총에 맞아 쓰러지는 동료들의 신음이 들렸지만 지강원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살아야 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서울 시내. 지강원과 동료들은 짙은 도시의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옷가게에서 평범한 청년 복장을 훔쳐 입고 머리를 짧게 깎고 이름 없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에게 시간은 많지 않아.
지강헌이 중얼거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찰은 탈주범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고 언론은 그들을 괴물처럼 몰아갈 것이었다. 그러나 지강헌은 달랐다. 그는 자신이 괴물이 아니란 걸 꼭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다. 그 시절의 시대 상황을 알려줄게요. 1980년대 서울은 거대한 이중성의 도시였다. 거리에는 넌사인이 번쩍이고 경제성장에 취한 이들은 현대화의 꿈을 꿨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쓰러져가는 판자촌과 거리 노숙자들이 있었다. 잘 살아보세의 구호는 일부 특권층의 축복이었지만 나머지 대다수에겐 허상에 불과했다. 특히 탈주범 같은 사회적 약자에겐 정의도 연민도 존재하지 않았다. 지강헌은 어느 허름한 골목에서 발을 멈췄다. 주머니에는 담배 한 갑, 훔친 약간의 돈, 그리고 총 한 자루뿐이었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다. 끝까지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인가를 남길 것인가. 지강헌은 조심스레 총을 꺼내어 무게를 느꼈다. 그 무게는 그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절규와도 같았다. 돈 없으면 죄인인가? 돈 없으면 죽어야 하나? 자신의 심장에 새기듯 지강헌은 중얼거렸다. 그리고 또 한 발자국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제 모든 것은 시작이었다. 제2장 끝나지 않은 탈출. 살기 위해 도망쳤지만 결국 죽음을 끌어안게 될지도 몰라. 지강헌은 얼어붙은 골목에 몸을 숨긴 채 자신의 숨소리조차 억눌렀다. 탈주한 지 이틀째 도시는 삽시간에 요새로 변해 있었다. 지명수배 전단지가 쏟아졌고 방송국은 하루 종일 그들의 얼굴을 내보냈다. 거리에는 형사들과 경찰 특공대가 득실됐다. 지강헌은 느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탈주가 아니었다. 세상 전체를 상대로 한 절박한 저항이었다. 형, 여기가 안전할까요? 곁에 있던 동료 강경진이 물었다. 안전한 곳은 없어. 하지만 지강헌은 골목 저편을 가리켰다. 저기라면 시간을 조금은 벌 수 있을 거야. 그곳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다. 하얀 담장이 낮고 밤이면 인적이 드물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 최악의 경우 인질극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지강헌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낀 밤하늘은 총구를 닮은 어둠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 시절의 시대 상황을 알려줄게요. 1988년 대한민국은 올림픽 열기에 휩싸여 있었다. 서울 올림픽은 세계의 이목을 끌었고 정부는 세계에 비친 깨끗한 한국을 보여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축제 뒤에서는 민주화 시위자, 빈민층, 탈주범 같은 존재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었다. 특히 탈주 사건은 국가 이미지에 치명적이라 여겨져 경찰은 무조건 사살 방침을 내걸었다. 그 시절 권력은 체면을 위해 한 인간의 생명쯤은 가볍게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10월 14일 밤 지강헌과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목표 주택의 창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집주인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철컥. 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은 단숨에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비명, 아이 울음소리, 그리고 냉정한 침묵. 가만히 있어. 다치지 않게 할게. 지강헌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살인을 원하지 않았다. 그저 살아남고 싶었다. 아이를 끌어안은 부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강헌은 집안을 둘러보았다. 전화선을 끊고 커튼을 닫고 모든 통로를 막았다. 여기서 최대한 오래 버틴다. 그는 그렇게 결심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 안은 지옥이 되어갔다.
아이의 울음은 점점 커졌고 가족들은 공포에 떨었다. 동료들 중 일부는 초조해져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담배 연기가 천장에 가득 찼다. 형, 경찰들이 포위했어. 강경진이 창밖을 슬쩍 보며 말했다. 지강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 게임은 시작이야. 10월 15일 새벽. 집 주변은 수백 명의 경찰로 둘러싸였다. 확성기 소리가 골목을 메웠다. 지금 즉시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 진입하겠다. 아이의 울음이 더욱 거칠어졌다. 부부는 서로를 껴안은 차에 이 작은 집이 무너지기만을 기다렸다. 지강호는 침묵 속에서 담배를 피웠다. 한 모금 또 한 모금. 연기가 가슴 깊은 곳까지 차올랐다. 끝이 다가오고 있어. 그는 담배 영이 너머로 경찰의 조명을 바라보았다. 바깥은 백색의 조명으로 가득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죄를 비추겠다는 듯. 그리고 그는 문득 생각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잊힌 인간들일 뿐이다. 제3장. 우리의 죄는 무엇인가? 언제부터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던 걸까? 창밖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집 안에는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했다. 지강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권총을 무겁게 쥐고 있었다. 아이들은 지쳐 잠들었고 인질로 잡힌 부부는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긴장과 공포로 뒤틀린 공기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밖에서는 확성기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금 항복하면 목숨은 보장한다. 저항하면 강제 진입한다. 지강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 약속을 믿을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자신과 동료들은 이미 사살 대상이었다. 형, 계속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요? 강경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강호는 대답 대신 담배를 하나 꺼내 물었다. 타닥 불꽃이 튀었다. 하얀 연기가 천천히 천장을 향해 흘러올랐다. 버틸 수 없어. 하지만 싸워야 해. 그 시절의 시대 상황을 알려줄게요. 1988년은 군사정권의 마지막 해였다. 노태우 정권이 시작되면서 민정이양이라는 이름으로 민주화 분위기가 확산됐지만 여전히 국가 권력은 폭력적이었다. 특히 교도소 내 폭행, 고문, 열악한 처우 문제는 심각했다. 탈주범 대부분이 중범죄자가 아니라 가난과 억울함 속에 살아온 자들이었다. 하지만 언론은 이들을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몰았고 사회는 그들을 동정하기보다 외면했다. 형, 저 경찰들 우리 다 죽일 생각인 것 같아요. 동료 김종열이 초조하게 중얼거렸다. 지강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총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우리가 죽으면 세상은 잠시 조용해지겠지. 하지만 기억해. 우리는 죄인으로만 살다 가는 게 아니야. 그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뛰고 있었다. 그때였다. 바깥에서 기자들의 질문 소리가 들려왔다. 탈주범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왜 항복하지 않는 겁니까? 경찰 간부가 답했다. 그들은 흉악한 범죄자들입니다. 어떤 협상도 없습니다. 지강호는 이를 악물었다. 흉악한 범죄자? 우리가? 내가? 그는 자신을 돌아봤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린 시절부터 거리에서 굶주렸다. 교육도 보호도 없었다. 살기 위해 싸워야 했다. 감옥은 오히려 유일한 잠자리였다. 그런 삶을 살아온 자신을 이제 세상은 한마디로 던졌다. 흉악범. 지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문을 열고 확성기 소리가 퍼지는 거리로 외쳤다. 듣고 있어. 너희가 말하는
법은 가진 자들의 편이야. 가진 자들은 죄를 져도 벌받지 않고 없는 자들은 굶주리다 죄인이 돼. 인질 가족은 공포에 질렸고 경찰들은 긴장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이쪽을 향했다. 지강헌은 손에 든 종이 한 장을 높이 들어 보였다. 자필로 쓴 문구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 지강헌은 동료들을 바라보며 씁쓸히 웃었다.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가 아니야.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경찰 특공대는 마지막 진압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형, 강경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린 어떻게 되는 거죠? 지강헌은 조용히 총을 들여다보았다. 총구 안쪽 검은 어둠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끝까지 가보자. 그는 짧게 말했다. 최소한 세상에 우리의 외침 하나쯤은 남기고 가야지. 창밖에는 여전히 무자비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지강헌은 마지막으로 담배를 피웠다. 하얀 연기, 지워지지 않는 절규, 그리고 다가오는 마지막 순간, 제4장, 끝없는 선택. 이제 끝이 다가왔다. 그날 밤 지강헌은 유리창 너머로 어두운 도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살아남기 위한 싸움은 그를 점점 더 길 잃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그는 느리게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인질들은 여전히 숨을 죽인 채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지강헌은 고개를 돌려 강경진에게 말했다. 모든 게 끝나면 이 사람들 보내줘야 한다. 강경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결단을 내린 사람의 것처럼 차가웠다. 형, 그래도 우리는 이미 끝났어. 이제 살아남을 길은 없다. 지강헌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창문을 열었다. 밖에서는 경찰들이 특수장비를 점검하며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적이 다가온다. 그가 중얼거렸다. 경찰 특공대의 진입이 임박했다. 인질극은 이제 마무리 단계였다. 하지만 지강헌은 여전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몇 분, 아니 몇 초였다. 진압팀은 이제 건물 밖으로 밀려들고 있었고 그들의 특수장비는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지강헌은 그들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끝내면 정말로 끝인가? 그가 생각하는 동안 한 발자국씩 경찰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에 몸을 움츠렸다. 그래, 끝내야 한다. 끝나야 한다. 그는 중얼거리며 몸을 떨쳤다. 특공대의 지휘관이 음성으로 명령을 내린다. 진입 시작. 창문을 향해 총알이 날아들었고 지강헌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지막으로 숨을 깊게 들이켰다. 우리는 끝까지 싸웠다. 제5장 마지막 선택. 이건 끝이 아니다. 아니, 끝이 되어선 안 된다. 특공대의 돌진은 어느덧 눈앞까지 다가왔다. 지강헌은 두 손에 차가운 총을 움켜쥐고 숨을 가다듬었다.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모든 선택지가 닫히고 오직 한 가지 길만 남았다. 그 길은 바로 스스로의 결단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오래된 기억 속의 작은 마을 풍경이었다. 어린 시절 그가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순간, 그리고 그는 알았다. 지금 그때와 똑같은 결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그가 속으로 되뇌며 마지막 숨을 들이켰다. 눈앞에 닥친 경찰의 사격을 예고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에 지강헌은 총을 자신에게 겨누었다.
끝은 내 손으로. 눈을 감은 채 그는 방가쇠를 당겼다. 그 시절의 시대 상황을 알려줄게요. 1988년 10월 15일, 지강헌은 경찰 특공대의 진압작전 중 사망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범죄자의 자살이 아니었다. 그가 선택한 끝은 당시 사회의 폭력적인 통제와 억압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정부의 권력과 공권력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지강헌은 결국 한국 현대사에서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저항의 상징적인 인물로 남게 되었다. 지강헌의 몸은 결국 세상에서 사라졌지만 그의 마지막 외침과 결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그가 선택한 마지막 길은 비극적이지만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그가 살아남기 위해 필연적으로 걸어야 했던 길이기도 했다. 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가 남긴 상처와 그로 인해 변화할 세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